정격 인터뷰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정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고 또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고 공권력과 공권력까지 충돌을 하면서 어찌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 이것과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 모든 사태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법적 처리를 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란죄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과 공수처가 너무 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비상계엄은 물론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당연히 다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죄 두 가지 혐의를 다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재판이 되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와 공조본의 내란죄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그렇죠.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기관끼리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파면이 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충돌이 있을 게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공조본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 다를 할 수가 있느냐. 일단 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동안 수사는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논란을 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만으로 해도 헌법을 위반한 것들은 분명하니까 내란죄 부분에 대한 것들, 형사 처벌에 대한 것들은 소추 요건에서 제외를 하고 일단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만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공조본 사이의 충돌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시작되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런 것도 이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회의를 열잖아요. 네네. 이제 8명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핵심적인 내란죄 부분을 뺀다면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압도적인 다수가 야당이잖아요. 19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야당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108석밖에 되지 않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그리고 탄핵을 둘러싸고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제3의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속한 의원들이 좀 더 홀가분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란죄가 포함된 상태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게 내란죄를 빼게 되면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게 되면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입장에서 당시를 돌이켜보면 내란죄로 대통령 그리고 거기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혐의로 포함이 됐죠. 포함을 시켜서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꼈거든요. 만약에 비상계엄을 한 것만으로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요.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당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에서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는데 이를 주도했던 게 이제 권성동 당시 의원이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은 그것은 핵심적인 소추 사유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의 내란죄는 그 소추 요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뇌물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상의 뇌물죄를 소추 요건에서 제외했던 것과는 다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벽하게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네. 지금과 과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두 개의 주장을 판정해 줄 부분,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서로의 주장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환경에서는 항상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대부분의 이거는 여야를 따질 것도 없이 본인들이 할 때는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또 입장이 바뀌면 정반대로 표변하고 하곤 했던 것이 우리 정치권이고요.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윤 대통령 측과 좀 비슷해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적이고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당의 대응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참 곤란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기도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네. 그 비상계엄은 온 국민을 상대로 온 국민이 목격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같은 당 출신이고 아직 탈당이나 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호 당원임이 분명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도 없고 더구나 또 일부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상당수 당원들은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당원들의 요구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그중에서 특히 강성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 이 둘 사이에서 양쪽에서 어느 쪽에다가 또 일방적으로 힘을 실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그다음에 법률 조항을 좀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지키기로 보이는 측면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쫓겨난 지도부니까 저희 그 이전의 지도부의 입장은 분명했죠. 그 네. 이전 지도부는 비상계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지금 그것이 처음에는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가 나중에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요. 그 이전에 한동훈 지도부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빨리 탈당을 해서 네. 우리 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지도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당이 반대를 하고 그것은 명백히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기 퇴진 등으로 해주기를 원했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5일 만에 그것을 번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떤 그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죠.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쫓겨난 거고 현재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그 지도부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 지지자들과 일반 국민의 여론 이 사이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성 지지자들과 일반 여론 상황에서 좀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최근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그건 뭐 그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조급증을 펴고 있거든요. 네. 1차 탄핵 안에 뭐 중국과 멀리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제 일본과 가까워지는 뭐 이런 식의 외교적인 문제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네. 물론 2차 탄핵 때는 그게 빠져버렸지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탄핵안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2차 탄핵안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많이 주저하게 하고 이탈표가 나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반대하면 족족 우리는 당신들을 탄핵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많은 국민들도 민주당이 무슨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이냐라면서 반발하는 심정이 생긴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를 하던 분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황, 재난 상황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숙하고 그다음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빨리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식의 조급증과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으로 뭉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이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이전에 그 한동훈 체제가 있을 때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당의 쇄신과 변화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 뭐 상당수가 거부감을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현재 저희들은 굉장히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게 맞습니다. 비상계엄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많은 체포조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실탄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국방장관과만 상의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지만 그 주장은 계속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깨지고 있잖아요. 네. 비상계엄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에 대한 국민적 경악이나 놀라움도 커질 것이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대통령을 계속 감싸 안고 가면은 국민들로 돌팔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그래야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이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 피의 사실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양쪽 모두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나 문제점들은 덮어두고 상대편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국민의힘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8인 체제로 진행되는 현재의 그런 구도로 볼 때는 탄핵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러면 대선 전국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 시한 오늘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할까요? 집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 앞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과 군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것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진입을 할 때도 군과 101, 202 그리고 22 그 경비단 이런 쪽에서는 길을 열어줬던 거 아닙니까? 네, 인력 요청을 좀 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 그 관저는 경호처가 관장하고 있고 이분들도 무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체포영장을 강행하겠다고 충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해서 영장 집행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그 사전 협의 내지는 뭐 접촉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떤 분개한 시민들이라든가 일부의 그 국민 정서 같은 것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불법한 짓을 했으니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반발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 앞으로 향후 그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신병 처리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그 특검이 이루어지면 그 특검에 다 넘겨야 되거든요, 자료를. 네. 그때까지 충실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공수처가 그동안 만들어진 지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단 한 건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마치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볼썽사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탄핵 인용을 가정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월부터 활동을 재개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 한 전 대표와 직접 소통 후에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뭐 본인이 언제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밝히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볼 때는 어쨌든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냥 은둔해서 지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전 대표가 여전히 유력한 여당 차기 대권 주자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 전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이 비상계엄이 제대로 되고 잘 된 것인가,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조기 퇴진이나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에서 여당 정치인들의 운명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검사 정권에 대한 실망감, 또 당내 배신자 프레임, 협소한 입지 이런 부분으로 좀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맞는 지적이시죠. 그 무슨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언론인이 됐든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뭐 의사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기업인이거나 그 개개인의 문제이지 어떤 직업군 전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네. 사람들은 그런 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긴 합니다만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도 한동훈 대표의 그런 역량일 것이고 과제일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격시사 2부에서는